31번째 시간이네요. 네.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동양철학계의 아이돌 이원진 박사님이랑 같이 두 번째 시간을 열겠습니다. 네. 이원진 박사님이 제가 이제 앞전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SF로 철학하게 하면 대부분 서양 철학으로 SF를 연관시키는데 동양 철학으로 SF를 연관시키면서 사변 을 SF라고 번역을 하고 계세요.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저희가 이제 원전을 해석하면서 사변에다가 SF로 갖다 놓으니까 제가 이럴 수 있구나. 진짜 아이돌은 다르다. 발상의 기본 다르구나라고 하는 어떤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번역이 가능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변적이다라는 말을 이제 되게 어렵게 쓰잖아요. 그쵸. 보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변적이다라는 말이 좋은 면도 있지만 폄하할 때 쓰기도 하거든요. 너무 사색적이다, 생각이 많다, 뭐 이런 얘기로. 그래서 그 사변이란 말은 항상 늘 제 머리로 맴도는 말이었는데 21세기 초에 서양에서 SF를 사변적 픽션,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라 스페큘레이티브 픽션이라고 번역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기후 위기가 오고 이제 그 근대적인 인과성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우리가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뭔가 옛날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리고 옛날 과학으로 관찰에 의한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우리가 정말 그냥 생각으로 우리가 가능성을 탐구해 보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게 SF다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사변적 실제론 또는 사변적 픽션을 저렇게 쓸 수 있다면 그야말로 동양 철학이 계속 해왔던 게 바로 저건데.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야 저걸 알았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거를 가르쳐줘야겠다. 사변이라는 게 원래 중용에 학문 사변에 나오는 그 사변이다. 박학신문 심사명면 독행. 네네네. 그래서 이게 공부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 중에 5가지 방법론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방법론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근대는 학문 지금 하고 이제 사변으로 드디어 나가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양 애들하고도 얘기하려면 뭔가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런 고전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좀 더 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동양에서 하는 모든 그 얘기들이 인간만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았거든요. 인간 중심주의적이지만은 않았거든요. 인간 이외에 아까 태극 얘기했듯이 모든 만물에 다 네가 있다고 봤지. 비인간을 그 인간의 이성만을 보편으로 보지 않았죠. 이성만을 보편으로 절대 보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이성만을 또 추구하지 않았고 성학식도에도 보듯이 감정, 오히려 이성 우회의 어떤 감정을 얘기했지. 이성으로서 추구할 수 없는 그 경지의 그 상황을 봤죠. 근데 이게 분명히 좀 벗고 넘어가야 될 게 서양이 이성하고 감정이라고 하는 이원성을 넘어선 감정이지 이 그 서양이 그 이성하고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원성으로 이렇게 단절시켜 놓은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양의 감정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태극처럼 그거 두 개가 서로 역동적인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가는 것이 이제 동양적인 인과성이었는데 이제 서양이 이제서야 그런 걸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요즘에 정말 영어를 정말 잘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좋은 거를 어떻게 마치 제가 성학식도 디지털로 얘기하고 싶었듯이 요즘 이 동양 철학의 좋은 것들을 너무 이 서양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참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SF를 통해 서양 철학이 아니라 동양 철학을 지금 접목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건 또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라든지 이런 얘기를 조금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미래라는 거는 아까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래된 미래였어요. 정말 이제 막 그 최첨단의 뭐 모든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디스토피아적 미래라기보다는 동양은 항상 그 이상향이 이미 도래해 있잖아요. 동양의 세계관에서는 이 유토피아는 이미 도래하고 벌써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시 되찾을 뿐이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사고방식이 상당히 좋은데 이제 서양은 거의 반대잖아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계속 동양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로 그 한윤정 선생님이 발행하시는 이제 바람과 물에
이라는 기후 위기 다루는 잡지, 전문 잡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SF 시대 정신이 되다라는 이동신 선생님과 그 작가 이동신 서울대 영문과 교수님과 이제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피력을 했죠. 동양 철학으로 SF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랬더니 이동신 선생님께서 좋긴 한데 굉장히 그 낯설고 좋긴 한데 so what?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효용을 거둘 수 있느냐. 그 옛날 얘기 다시 해서 어떤 효용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 옛날 걸 복원한다는 거 이외에 오늘날 뭔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문이 딱 막혔어요. 핵심적인 질문했네요. 네. 말문이 막혀서 너무 그러니까 복고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땐 딱 말문이 막혔는데 그 이후에 어떤 논문 심사를 하다가 토속적 미래학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서양 중에서도 이제 비서구, 비유럽권에서 유행하는데 거기서 하는 거는 자기 전통 안에서 소재를 찾고 그래서 토속적이지만 그렇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래학이다. 그래서 토속적 미래학이라는데 그 말을 듣고 와 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야 제가 추구했던 게 이거였구나. 동양 철학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결국 저는 미래였는데 근데 SF가 이미 미래를 얘기하고 그쵸. 있으니까 그 장르에 타면 동양 철학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네요. 그 오래된 미래라고 하셨듯이 실은 우리가 그 근대라고 하는 문제점이 너무 많은 환경 파괴 그리고 너무 많은 인간 중심주의 뭐 이런 편리들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 세계 추구해야 될 거는 어떤 환경의 감각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감각들을 깨워서 가야 되는데 그거는 과거에 이미 있었던 감각을 우리가 일깨워야 되니까 그래서 토속적 미래학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개념어를 지금 발견하셨네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저는 강력한 개념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양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개념에 많이 매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현진 박사님이 또 되게 유명한 게 그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특히나 또 논문을 최근에 킹덤으로 논문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넷플릭스 정주행파라서 그래서 거기서 다른 내용 중에 K컬처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뭐냐면 투쟁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정체성의 정치라는 이제 키워드가 이제 K컬처가 갖고 있는 특색이라고 보고 그리고 킹덤을 이렇게 풀어 나가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토속적 미래학이라는 단어를 안 다음에 그러면 한국도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거든요. 인디저너스 퓨처리즘이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또는 에스노 퓨처리즘이라고 그래요. 민족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 시노도 있고 뭐 심지어 걸프, 중동 지방의 걸프 퓨처리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K 퓨처리즘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제가 킹덤이야말로 그럼 K 퓨처리즘 아닐까? 왜냐하면 좀비가 나오잖아요. 좀비가 나오는 조선 왕조의 좀비. 그러면 정말 재밌는 설정이고 다 있는 거거든요. 왕도 있고. 좀비가 되고. 그래서 이거야말로 저 조선으로 미래를 얘기하려고 했던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K 컬처의 이제 대표작으로 토속적 미래학의 대표작으로 킹덤으로 가보자 했는데 그런데 그 킹덤이든 뭐 오징어 게임이든 뭐 여러 가지 요즘 나오고 있는 여러 드라마들 복수의 드라마들을 해서 보듯이 K컬처의 힘은 정의감이다. righteousness. 그러니까 정의감이기 때문에 이 정의감을 전 세계에 깨워준다는 거예요. 이 콘텐츠가. K 콘텐츠가. 그래서 그러니까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 데모할 때 한국 노래를 부른다거나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잊고 있었던 이 정의의 불씨를 지핀다고 할까요? 근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소중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조선으로부터도 뭐 상소든지 뭐 말을 못하고는 못 사는 민족이었잖아요. 억울하면. 그래서 그거의 문족이 오늘날 K컬처까지 이어졌다는 거를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요즘이 그 한류가 유행하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 힘이 어디서부터 근원하는지 그리고 저는 그래서 K컬처는 되게 오래 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올해 뭐 예산이 넷플릭스가 옛날만큼 K에다 안 준다고 한다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전통은 지금 이 투쟁심에 근거한 여러 가지 K 콘텐츠 문화들은 앞으로도 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되게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또 뭐 킹덤뿐만 아니라 또 저랑 둘이서 25일 날 똑같이 마감한 논문이 있었는데 이현진 박사님 악기로 네. 논문을 마감했고 저는 복수로 논문을 마감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둘이서 전화를 통하면서 너무 재밌다고 네, 했는데 복수가 네. 복수의 주제. 네, 저는 복수만큼 종교적이지 네. 않은 게 없지 않나. 네, 왜냐하면 복수를 한다고 해서 나한테 명예가 오는 것도 금전적 이익이 오는 것도 아닌데 정말 온 생애를 다 그냥 갈아넣어서. 갈아가지고 복수에 온 그런 그 경건함. 네. 이거는 그 복수를 마쳤을 때는 더 이상 그렇죠. 네, 그리고 여한이 없는. 그리고 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또 복수를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서양은 그냥 복수하면 총을 한번 땅 쏘고 끝나는데 동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가 받은 감정을 고스란히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 또 어떻게 군분이 정확하게 그 하는가 뭐 친절한 금제시에서도 보면 그 아동 그 어머니들이 다 오셔가지고 같이 결정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경찰에 넘길 것이냐, 네. 우리가 복수를 할 것이냐.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러한 절차적인 걸 다 합리성으로. 갖고 합리적이고 이런 의로움을 갖고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복수, 조선의 복수 또 특히나 또 한국이 또 존속살해 가중법이 있는 유일한 지구에서 유일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도 네. 그렇게 그 효가 어떤 공적인 종교적인 영역이었고 그렇죠. 그 일환으로서 부모를 죽인 원수를 복수하는 거는 그거는 그 당시에도 그냥 사형으로 처하지도 않고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석방해 주는 게 많았거든요. 감해주고,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조선의 어떤 감정이 그대로 지금 있는 게 존속살해 가죽법이고 그런 복수에 또 일매개로 또 악귀와 그 저주토끼를 가지고 논문을 쓰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그 퓨처리즘, 토속적 퓨처리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작품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 부커상 수상에서 실패했던 최종 후보에서 실패했던 정보라의 저주토끼라는 소설하고 그 다음에 김은희 작가의 두 번째 토속적 미래학 작품이라고 제가 명명하고 싶은 악귀. 둘 다 조선시대로부터 일어났던 저주의 그 전통을 가지고 와요, 소재로.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이제 그 정의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어떤 그런 경찰적 사법 시스템으로만은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걸 근대적인 저는 사법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근대적인 걸로만은 해결되지 않는 여러 복잡 요소들이 막 하고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그 정의감을 회복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조선시대 때부터 갖고 오는 거예요, 소재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새로운 정의의 문제, 새로운 사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고민하자고 하는 게 저는 이 작가들의 문제의식이 아닐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네. 그 조선시대에 이제 복수에 관해서 이제 나온 글들이 있는데 정의와 법의 사이에서 정의가 더 의로움이 더 먼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악귀와 그 저주토끼를 쓰시면서 악의 서사를 통해서 이제 샤머니즘으로 그거를 이제 저주를 하는 거잖아요. 악귀도 그렇고 그런 거 풀어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법보다 더 선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최근에 읽은 가장 인상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시몬느 베이유라는 프랑스 이제 여성 철학자의 실제 속의 악은 정말로 끔찍하지만 상상 속의 악은 굉장히 다채롭고 낭만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반면에 선은 상상 속의 선은 너무나 진부하고 뻔하지만 실제 선은 너무나 찬란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악은 상상 속에서 최대한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실제의 선을 찬란하게 걷어내는 게 그게 바로 컨텐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K 콘텐츠가 그것도 우리나라한테만 통용되는 잘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세계 사람들의 감정을 짚히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이거는 우리가 공효가 있다 정말. 우리 K 콘텐츠에 공효가 있다. 저도 논문에다 더글로리를 다뤘는데 더글로리에 보면 문동훈이 정말 그냥 뭐 총 한 번으로 복수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몇십 년을 거쳐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또 세계에서 또 그런 문제들이 또 이슈화되고 또 불거져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한국 문화가 정말 잘하고 있는 문화다. 그리고 이거는 조선에 기반된 거고. 맞아요. 조선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도 선생님 복수 논문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그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어떤 기록들에 그게 다 남아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 조선이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기록의 정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50년을 읽어도 못 읽을 게 조선왕조실록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전문 학자도 평생을 해도 못 읽은 그런 거를 왜 남겼을까 선조가. 저는 그거부터가 벌써 의로움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후대가 후손들이 이거를 해석해서 복고하라는 거죠. 정의로움을. 그렇죠. 예. 아, 토속적 미래학을 네.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네, 또 네. 이런 또 매체들이 그쵸. 큰 또 영감을 주네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서사를 막 깨알같이 진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벌써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여러 조선의 기록들로 우리가 그런 서사를 확인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이런 그 한국의 어떠한 그런 풀이들이 우리가 뭘 영화로 풀어내든 뭐 영상으로 풀어내든 혹은 소설로 풀어내든 네. 이게 한국에서만 먹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죠. 먹힌다는 네, 게 그래서 그런 그 토속적 미래학 네네네. 예 정말 제대로 딱 네네. 예, 포커스를 잘 맞추신 것 같아요. 네. 그 저주토끼를 처음에 북커상 수상 최종 후보에 오를 때 심사위원들의 일괄적인 평이 하나가 마술적 사실주의다라고 했어요. 매지컬 리얼리즘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변하고 되게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지컬 리얼리즘하고 스페큘레이티브 리얼리즘, 즉 사변적 실제론하고 많이 통하는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대적인 합리성, 근대적인 이성을 뭔가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근데 사실 매지컬 리얼리즘이라는 말의 근원은 196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뭐 마르케스라든지 100년 동안의 고독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그 정치적인 그 혼란 상태를 약간 정치적으로 피하면서도 그 마술을 이용해서 뭔가 비현실고 초현실을 얘기하는 듯 하면서 현실을 엄청 풍자하는 그런 방법, 수법을 써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오늘날 정보라 작가가 그 계보를 잇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저는 매지컬 리얼리즘 같은 옛날 장르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보라. 네네네. 특히 K 콘텐츠는. 예, 물론 그때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특성하고 비슷한 그 탈유럽 중심주의적 관점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SF 같은 미래적인 요소도 섞었고 그리고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맞아요. 요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K 콘텐츠는 저는 또 다른 용어로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북커상에 얘네들이 이걸 몰라서 북커상에서 떨어뜨린 거 아닐까. 뭘 몰랐어요. 뭘 몰라요. 네. 뭘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 서사가 네, 되게 맞아요. 주를 맞아요. 이루잖아요. 네, 정보라 예. 작가의 글은 네, 모두 네. 여성 서사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 서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위치라고 하는 그 마녀 사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그 주술의 어떤 위험성 때문에 네, 이제 남성들이 네, 이제 네. 그런 마녀 무서워하는 사냥을 거죠. 했던 네. 네네. 근데 이제 그 동양에서도 신내림을 할 때는 여성한테 신내림을 맞아요. 늘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무당이면 그 외손녀한테 딸의 딸을 통해서 신내림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동양적인 어떤 그 오래된 신내림의 전통이라든지 네, 네. 이런 것들이 그 특히나 저는 복수극을 다루면서 여성 서사에 집중을 했던 것이 더 글로리도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금자씨도 그리고 그렇고. 금자씨도 그렇고 예, 예. 여성 서사에 집중을 했던 게 그런 여성 서사들이 조금 더 부각돼야지 그 K 컬처가 갖고 있는 네, 네. 어떤 되게 세밀함 네, 네. 그 다음에 또 그 감정의 섬세함. 섬세함 네.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정보라 작가도 네. 여성이지만 여성이죠. 네. 그 우리 킹덤하고 김은희 악귀를 작가. 한 김은희 예, 작가도 예, 여성이잖아요. 예, 예. 예, 예. 그 김은희 작가가 킹덤하고 악귀를 동시에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나리오를 쓸 때. 그래서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자료 조사를 했는데 김은희 작가는 원래 범죄 스릴러 전문가예요. 죽이는 거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의로움에 바탕한 서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죠, 애초부터. 그런데 범죄 스릴러 계속 다루다 보니까 경찰들을 취재를 많이 했는데 경찰 취재를 하다 보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야, 나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거 보면 진짜 귀신이라도 보고 싶다니까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귀신이라도 있어서 나한테 좀 단서라도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오랫동안 언젠가는 귀신, 전통 귀신에 대한 얘기를 써봐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킹덤을 좀비로, 그 악귀는 귀신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조사를 다녔더니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찾고 싶은데 평민들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거. 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이렇게 그 기록이 많은데도 기록의 어떤 칭차, 계층에 따른 칭차가 이렇게 심했구나. 라는 거를 아마 박사님 쓰신 거를 못 읽어봤던 것 같아요. 아직. 아니, 저도 제가 네. 번역을 해서 그걸 봤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그렇죠. 읽을 수가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없네. 아무도. 예, 네. 맞아요. 자료적 접근이 안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번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조선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맞아요. 거죠. 예. 이 이원준 박사님은 실은 블랙미러로 철학하기 핸드폰 모양처럼 생겼죠. 우리 핸드폰으로 주로 이렇게 막 예, 뭐 영상 같은 걸 보니까 이 블랙미러로 철학하기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내셨어요. 제목부터 조금 네, 남다른데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블랙미러라는 그 드라마는 이제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죠. 시즌 3부터. 근데 지금 시즌 5까지 나왔는데 그 드라마를 딱 처음에 소개받았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미러라는 거는 되게 동양적인으로 수양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심보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고경중마방도 그렇고, 고경중마방도 네, 그렇고, 네, 네. 그다음에 일신우일신 그 유명한 탕 임금의 반명이잖아요. 네네. 그게 그러면서 대야에 명을 네, 새겨가지고, 명을 새겨가지고. 네, 매일 새로워져라. 네. 예. 그리고 뭐 퇴계에서는 월인청강의 의미도 그 호수와 뭐 거울 뭐 이거 다 결국은 성찰적인 거거든요, 되게. 근데 블랙미러 오늘 사실 저는 핸드폰으로 이 이빨에 뭐 꼈나? 그쵸, 뭐 그쵸. 얼굴 뭐 티 없나? 뭐 이런 거 보는 사람 많잖아요. 이제 핸드폰이 거울이거든요, 사실 오늘날은. 근데 블랙미러라는 뜻은 핸드폰이 딱 꺼졌을 때 그리고 내가 막 몰입해서 보던 영상이 딱 꺼졌을 때 그 껌껌해지는 그 화면 거기에 비친 나의 자화상 이거를 블랙미러라는 거 한다고 해요. 저기 작가가 그걸 보면서 오늘은 오히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우리는 자화상으로 성찰해 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시작한 거였고 그 미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양적 특성을 블랙미러라는 근미래를 다루는 서사로서 한번 재확인해보고 싶었다라는 게 이제 출발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무슨 뭐 이게 뭐 호러 장르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을 되게 많이 다룬 게 이 블랙미러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 그런 걸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블랙미러를 통해서 넷플릭스 덕질을 시작한 거죠. 근데 아마 제가 보니까 그 전까지 몰랐는데 제 취향이 완전 호러하고 괴기하고 엮이더라고요. 아이돌인 이유가 있네요. 동양철학계 아이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런 것만. 네, 왜냐면 알고리즘이 또 추천해 주잖아요. 그래서 보게 됐습니다. 네네. 선생님, 그럼 이 책뿐만이 아니라 뭐 10살 전에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라도 쓰셨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어떤 지구를 상상할 것인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 그 책에서도 좀 소개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한국 철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한국 철학 종교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토착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지구가 겪고 있는 위기, 즉 인류세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를 탐색해 본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홍대용이 사실 자전설이라는 거를 한국에 갈릴레오처럼 처음으로 주장했던 김성문에 이어서 홍대용이라는 어떤 지구학자로서의 홍대용과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브루노 라뚜르라고 서양에서 지구를 가이아 이론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홍대용이 갖고 있는 자산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다. 우리가 오늘 지구학을 얘기하려면 이제 홍대용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관점을 소개한 책입니다. 그래서 뭐 토속적 미래학이라는 이런 서사 장르도 좋지만 이거는 좀 더 철학적 관점에서 사상적 관점에서 소재를 다뤘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 이현진 선생님 마지막으로 지금 동양 철학을 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지금 SF로 지금 동양 철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지, 그리고 지금 좀 딱히 또 젊은 사람들이 이 동양 철학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진짜. 어떤 좀 매력을 좀 어필해 줄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점점 철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이제 없어지고 그쵸, 있고요. 그쵸. 제가 하고 네네. 있는 수업만 봐도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뭐 장르,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포섭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문화 콘텐츠를 강의하고 하는 건 좋지만 또 한국에 관심이 많으니까 외국인들도 또 한국에 배우려고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그 피상적인 게 아니라 이런 조선의 오랜 전통, 사상, 토착적인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는 전파해야 되고 또 외국어로도 번역해내야 되고 이제 하는 역할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알다 보면 파다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는 그냥 뭐 사실 넷플릭스 덕질보다도 더 재밌는 거거든요. 네. 끊임없이 맞아요. 고구마 네, 뿌리처럼 네.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재밌는 네. 얘기들이 정말 그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도 이제 복수 논문을 쓰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누워서도 계속 복생각이 나고. 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정년이 없이 죽을 때까지 할 네,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다들 그러더라고요. 요가 선생님이 최근에 무슨 일을 하냐 그래서 이런 그 동양 철학을 연구하는 일을 한다 했더니 되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선생님은 정년이 있으시지만 몸이 이제 못 따라주면 못하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려고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 우리 동양 철학계 아이돌 이현진 박사님을 통해서 그 토속적 미래학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좀 새롭게 배워보고 또 저도 또 새롭게 인지가 됐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